잘 들려요. 자, 나의 첫 젠더 수업 우리 민경이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일단은 이 나의 첫 젠더 수업이라는 이 제목이 있잖아요. 이 제목을 보고 혹시 어떤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좀 하셨는지 그걸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저는 일단 이 나의 첫 젠더 수업이라는 말에서 일단 젠더라는 말을 들은 적이 예전에 기가 시간에 잠깐 언급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약간 젠더에 대한 거를 우리처럼 약간 뭔가 좀 배우는 그런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약간 뭔가 주인공이 이걸 배우는 스토리인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서 좀 약간 살짝 당황하면서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예수는요? 저는 나의 첫 젠더 수업이라는 제목을 보고 그냥 젠더가 그 사회로 인해서 만들어진 성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냥 그런 실용적인 약간 그런 젠더에 관한 정보를 주면서 그렇게 책의 내용이 진행되는 스토리라고 예상했습니다. 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뭐 나의 첫 젠더 수업이라고 해서 첫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뭐 청소년 시기에 들어서 이런 젠더 문제에 대해서 처음으로 관심을 가질 거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별로 이렇게 관심 갖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첫이 붙들었을 거고, 젠더라는 말이 앞에 있어서 이른바 성에 대해서 성 역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된 고정관념이라던가 성차별이라던가 뭐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나오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뭐 수업이라고 했으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해 준 어떤 그런 방식 아니겠는가. 뭐 그 정도로 예상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뭐야? 다음에는 약간 남자는 파란색, 여자는 빨간색 이런 내용이 그러니까 약간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이라던가 그런 게 좀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개인적으로 보면서 조금 궁금했던 내용이긴 한데 이런 거는 정확하게 언제부터 어떻게 이런 생각이 제대로 탄생을 하게 된 건가 싶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빨강, 분홍 이런 게 남자답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도 이때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있었으니까 약간 이게 저는 색깔이 뭔가 어떤 거를 상징을 하면서 이제 남자와 여자의 그런 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이 나뉘었다라는 생각을 잠깐 했어요. 예주는요? 음, 저는 저는 그냥 이 책에서 나온 대로 원래는 그 빨간색이 그런 열정이었나? 그런 강렬함 같은 걸 상징해서 그래서 그런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빨간색 남성들이 빨간색을 상징했잖아요. 근데 음 질문이 정확히 뭐예요? 약간 남자는 빨강이다, 여자는 아니, 반대구나. 남자는 파랑이다, 여자는 빨강이다. 약간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런 생각은 혹시 언제부터 약간 어떻게 이런 게 생겼을까? 같은 질문. 아, 네. 저는 일단 모든 사물들의 색깔이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뭔가 거기에 막 여기 옛날에 나왔던 것처럼 이렇게 점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 성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별에 대한 그런 색깔 그런 것들이 변화하면서 이제 어 그래서 음 그렇게 변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쓰는 색깔에 그렇게 어느 순간 되어 있지 않을까요?
네. 다음에는 선생님은요? 근데 저도 뭐 그 꼭 이 문제가 아닌다 하더라도 뭐 유행은 도대체 누가 만드는 거고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요즘 뭐 밈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생겨나는 거는 뭐 어떤 건지라는 부분에서 늘 이렇게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가 뭐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되는 건지 아니면 다수였던 그런 마음이 우연히 이렇게 움직이는 건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평소에도 궁금하다 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 책 저자의 주장에 따르면 어쨌든 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필요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규정하고 그것들을 이렇게 확산시키고 그런 과정이 있었다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뭐 그것 아니고는 달리 설명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길들이 없기 때문에 어 그러한 부분들, 그러니까는 사회적으로 어쨌든 뭐 뭔가 필요가 생겨나고 그런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그걸 이익을 얻는 사람들 또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거를 확산시키고 그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대부분 다 동의하고 호응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함께 거쳐가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러면 다음에는 이제 92쪽에 보면은 하데스랑 페르세폰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신화는 하데스가 페르세폰한테 반해서 납치를 했다지만 여기에서 한 가지 설을 더 제시하는데 약간 다른 해석을 제시하는데 이거를 다른 위존과 독립이라는 키워드를 뭐 데메테라가 페르세포네를 일부러 숨겨둔 거일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은 둘 중에 약간 어느 쪽이 약간 좀 더 와닿는다고 생각하셨는지가 좀 궁금했는데 일단 저는 그냥 제가 평소에 알던 그 신화 내용대로가 조금 더 다 와닿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이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걸 보면은 신들이 참 막장 짓을 많이 해가지고 하데스가 이걸 납치하는 게 충분히 불가능할 것 같지가 않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음, 약간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던 그런 내용이니까 조금 더 와닿지 않나 싶었어요. 예주는요? 저는 사실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알지 못해서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뭔가 이 책에 나오는 것처럼 그 현실 세계에서는 납치가 범죄일 수 있지만 그래도 신화 세계에서는 그 물론 다른 세계니까 그 소녀가 어른으로 성숙하기 위해 어머니의 품을 떠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저도 이 말에 설득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은요? 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처음에 봤던 책들 중에 흑설공주 이야기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결국은 새로운 해석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가 그러면 생겨날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신화를 만든 사람들은 누구였고 어떤 목적과 의도로 그것들을 만들었는가? 물론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가 사실 팩트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그건 역시 누군가 지어낸 얘기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지어낸다고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의 의식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그것에 또 해석을 어떻게 할 건가라는 부분들은 해석하는 사람이 그 해석을 그렇게 하는 이유, 목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그 색깔, 그 남자 색깔 뭐 아니면 뭐 남자들이 무슨 그 뭐야 뭐 가발도 쓰고 무슨 뭐 블라우스 같은 것도 입고 치마도 입고 그러다가 지금은 그렇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들의 그런 부분들도 그 당시 어떤 그런 필요의 어떤 그런 기반에 놓고 본다라면 그렇다면 이건 역시 어떻게 해석할 건가라는 부분들은 어떤 해석이 맞냐 틀리냐를 갖고 싸우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지 않나. 오히려 지금 왜 그런 해석이 나오는가라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왜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건가 이 부분들을 더 많이 봐야 되고 그렇다면 굳이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거에 의존해 가지고 옛날부터 그랬어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당당하게 뭐 이래야 돼 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건가? 뭐
여성이 꼭 뭐 그런 식으로 차별받아서는 안 돼. 여성 중심일 수도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또 왜 당당하게 얘기하지 못하는가. 그리고 왜 자꾸 과거의 것들을 자꾸 뜯어고치려고 하는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좀 의문스럽습니다. 네,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어, 네, 일단 예주 다 하고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주. 네. 126쪽, 127쪽에 이제 남자는 밖에 일을 하고, 여자는 그 집안일을 하고, 그런 각각의 일들을 잘하겠다는 그 고정관념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많이 박혀 있는데, 그것들이 교과서에도 등장해서 뭐, 아빠는 일하고 퇴근하고, 엄마는 집에서 애들을 돌봐주고, 그런 모습이 교과서에도 자주 등장한다고 하는데, 어, 그리고 또한 직업도 그 군인이나 경찰관 같은 그런 직업들은 남성 캐릭터가 맞는 장면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간호사나 사무원 이런 건 여성들로 묘사되는 부분이 많아서, 어, 이런 걸 보면서 본인은, 뭔가 이게 왜 이렇게 딱 거의 지정해서 분리돼서 이렇게 나오지? 아니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 장면에 대해서 아무런 그런 의구심을 가지지 않았는지 그게 궁금했는데, 일단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교과서에서 이런 지문들을 읽을 때 사실은 이상한 점을 한 번도 느낀 적이 없었어요. 어 물론 저희 집도 어머니 아버지 둘 다 맞벌이시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이게 예전부터 많이 봐왔던 모습이고, 그게 또 이 책에 나온 것처럼 제 머릿속에 박혔지 않나 싶습니다. 어 네, 민서는 어떤가요? 저는 일단은 웬만하면 수업할 때 교과서에 있는 거를 볼 때는 일단은 제일 많이 하는 생각이 수업 좀 빨리 끝나면 좋겠다, 쉬는 시간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라서 약간 수업 내용 집중하고 하다 보면은 그런 생각을 할 겨를이 거의 없었긴 한데 생각을 해보면 일단 저는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약간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단 이 교과서라는 게 제가 최근에 국어쌤이 말해주신 걸로 알기로는 조금 예전에 나온 거라기도 하고 2000년대 2010 몇 년? 그쯤 거라기도 하고 약간 뭐랄까 크게 생각을 가지지 않았어가지고 그런 그림이 진짜 많이 나올 때에는 네, 그래서 딱히 막 크게 위구심을 가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선생님 얘기해 주세요. 네, 전 특히 이제 남성이고, 그리고 이제 나이 많은 남성, 옛날 남성이다 보니까 남성 중심 문화가 기본으로 장착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우리가 숨 쉬는 걸 의식하지 않듯이 남성 중심의 어떤 그런 삶이 전혀 그 어색하지 않은, 이상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책을 보면서 그걸 너무나 당연히 이렇게 바라봤었는데 그거를 이제 이 책에 나온 어떤 그런 젠더의 관점으로 봤을 때 너무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 이런 어떤 그런 지적들이 있고 한편으로는 뭐 이런 것까지 지적을 해야 돼? 라고 좀 이렇게 좀 신경질적인 어떤 그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장면,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것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측면을 봤을 때 그 기울어진 운동장이 어느 정도 이렇게 평평한 운동장이 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문제 제기하고 지적하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과거에 비해서는 그 많은 지적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어쨌든 뭐 집안이라는 아버지의 모습도 교과서에 뭐 이렇게 나오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박간이라는 어떤 그런 그 부분들에 대한 모습도 나오려고 한다거나 뭐 그런 점들에 있어서 과거보다는 더 나아졌으나 하지만 현재도 아직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모습을 담으려고 노력하는 것들은 계속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 대갈 장군이어도 좋아한가? 아니, 제명화 기본소득이 뭐야? 이 책 쓸 때 원고를 쓸 때
선생님이 다 원고를 쓴 다음에 어떤 분께 한번 그 봐달라고 괜찮은지 봐달라고 했는데 지적을 받은 내용이 남편은 아내에게 반말을 쓰는데 아내는 부인에게 존댓말을 쓰는 걸로 선생님이 썼다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도 그 일부러 그렇게 쓴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뭐 남편이 뭐 오늘 민성님 학교 잘 갔다 왔대? 그랬더니 예, 민성이 오늘 잘 갔다 왔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남편과 아내의 대화가 이런 식으로 있어서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말씀하셔서 듣고 보니까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는데 그걸 문제라고 인식을 못하 일부러 그렇게 쓴 게 아니라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서 누군가 그거를 문제라고 인식을 해주고 그래서 이제 의도적으로 그러면 그 남자와 여자의 캐릭터를 그러면 좀 이렇게 바꿔볼까, 다른 캐릭터로 이렇게 써볼까라는 어떤 그런 노력들을 이렇게 기울인 적들이 있었는데, 그와 비슷한 그 맥락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지막 그 187쪽에,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시선이 무서워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다. 그리고 자신의 본래 모습을 감추고 살아간다라는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 어, 저도 현실에서 이런 사람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때에 진짜 본인, 나의 본래 모습을 감추는 것 같느냐, 그리고 나의 진짜 모습은 어떻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했는데, 일단 저는 사실 그 예전에 초등학생 때는 사람들 눈치도 되게 많이 보고 친구들 시선도 굉장히 많이 의식하고 해서 막 이렇게 내가 막 하고 싶은 거를 자유롭게 하지 못했는데 근데 중학교 올라와서 머리가 커져서 그런지 모르겠고 아니면 뭐 주변 사람들이 더 좋아졌나 모르겠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다른 사람들이 별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면서 이제는 딱히 내 모습을 감추는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본래 모습은 음 저는 일단 많은 사람이 그러겠지만 저는 특히나 저를 너무나도 확실히 1 순위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타적인 모습도 분명히 있지만 이타적인 모습보다는 이기적인 면이 좀 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네. 그리고 어 뭔가 다른 사람들의 이해를 되게 잘해 주고 잘 들어 주긴 하지만 그렇다고 나랑 다른 입장일 수도 있으니까 공감은 잘 못해줄 때도 있고요. 네 저는 내면으로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성이는 어떤가요? 음. 저는 일단은 한 많이 이 말에 좀 격하게 공감을 했는데 다른 사람 시선도 있고 약간 그런 것 때문에 평소 제 성격이 아니라 약간 좀 많이 조금 순화된 언어라든가 그런 걸 많이 쓰는 편이었는데 요즘은 그냥 이유는 모르겠는데 자연스럽게 평소 행동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예전엔 되게 착하게 보이고 되게 좋은 이미지가 되려고 되게 애를 많이 썼었는데 요즘 조금 되게 편하게 지내가지고 그래도 근데 인식이 크게 달라지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이 말 자체는 굉장히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일단 했습니다. 어 그리고 본인의 본래 모습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네? 잠깐만요. 뭐라고요? 본인의 진짜 모습은 어떻다고 생각하지? 뭐랄까 되게 귀차니즘이 좀 많고 약간 아무튼 귀찮은 일을 싫어하고 욕도 조금 많이 머릿속으로 많이 내뱉고 웬만하면은 공감보다는 실질적인 해결책 같은 거나 잔뜩 내주고 머릿속으로는 이해를 못하고 대충 그런 사람? 네. 잘 알겠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본래 모습은 쪼잔한데, 남들 눈치 때문에 대범해 보이려고 애써서 괴로운 어떤 그런 부분들이 늘 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그,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래, 이거 내가 살게. 내가 쏠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대범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속으로는, 근데 내가 쏜다고 그랬는데 애들이 너무 비싼 거를 고를 때, 그럼 뭐 이거 먹자 저거 먹자 하면 괜히 막 저것들이, 나는 그래도 너희들 먹을 때 그래도 비싼 거 안 먹고 그래도 너가 사주는 거니까 고마운 마음으로 좀 이렇게 적당한 걸 먹었는데, 저것들은 남의 돈이라고 저렇게 함부로 써? 그럴 때, 야, 너 그거는 안 돼라고 말을 못하고, 그래 너 마음대로 해. 너 먹고 싶으면 먹어. 뭐 더 살 거 없어. 막 이런 식으로 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좀 짜증스러운 어떤 그런 부분들, 혼자서만 이렇게 애끓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게 과연 뭐가 난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요즘 들어서 또 드는 생각은 뭐냐면, 쪼잔한 나와 남의 눈치 때문에 대범해 보이고 싶은 건데, 그건 역시 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다른 사람의 시선이 두려워서 자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아요라고 했는데, 한다라면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힘듦이 별로 아니라면,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생님이 대범해 보이고 싶다라고 얘기했는데, 대범하지 않지만 근데 대범해 보이고 싶은 것 그 자체가 나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남의 눈치를 보지 말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고 했는데, 남의 눈치를 보고 사는 게 오히려 편한 사람. 그래서 남으로부터 그 눈밖에 나지 아니하고 남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는 게, 그게 또 나일 수 있지 않나 라는 어떤 그런 그 질문, 이런 것들을 이 글을 보면서 사실은 좀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 건가라는 부분에서, 사실은 이 저자처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너희들 눈치 때문에 내가 뭐 하진 않아라고 이렇게 자기를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오히려 남의 눈치를 안 보는 게 나아. 자기가 분명한 게 나인 거지만, 어, 선생님 같은 나 같은 사람은, 또는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다른 사람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는 거 그 자체가 자기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면, 이 문제를 좀 다른 각도, 다른 관점에서 좀 바라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제가 이제 그 다른 사람 눈치를 안 보고, 나 쪼잔해, 나 그 돈 아까워, 그러니까 나 요만큼만 살 거야 라고 그 행동 액션을 취하는 것도 하나의 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때 과연 나는, 그럼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은 남들로 하여금 내가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들. 그래서 야, 역시 쟤 대범해, 쟤 우리한테 뭐 잘 사줘 라는 어떤 그런 칭찬들, 이런 걸 포기해야 되는 어떤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그걸 바랄까, 나 스스로가. 결국은 그것 역시 내가 선택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덜 힘든 쪽으로 자기가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지금 마지막에 이선배 씨가 얘기했던, 이선배 씨가 얘기했던, 뭐 선생님으로서 아니야 이선배 씨가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민성이? 그게 나일 수 있다는 거, 눈치 보는 게 나일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눈치 보는 게 나다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요, 저는 차라리 내 이미지 챙기고 약간 다른 사람들 시선 조금, 약간 다른 사람 시선들에 조금 맞추면서 뭐랄까, 그냥 다른 애들 맞춰주면서 지내고, 차라리 그렇게 해서 인정받는 게 더 괜찮은 편이라 가지고, 그대로 보여주기보다는 확실하게. 예주는? 저도, 사실 처음에는 그런 생각 전혀 못했는데, 쌤 말 들어보니까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뭐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선배 씨 얘기가 옳다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이 문장을 해석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저자의 어떤 그런 주장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과 같은 책 읽기가 좋은 책일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의 책 읽기의 가장 특징은 모든 걸 다 의심해라. 모든 걸 다 삐딱하게 봐라. 라는 것들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측면을 봐라. 그리고 나서 자신이 선택해라는 어떤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결국 저자가 뭘 얘기하려고 하고 있나라는 부분에서 저자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근데 그게 진짜야? 그게 진짜 맞는 거야? 라는 어떤 그런 다른 시각들 뭐 이런 관점에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또 자신들의 입장, 자기가 또 정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지금 얘기 나온 김에 예주가 읽었던 부분 바로 다음 챕터가 뭐야? 제목이? 챕터요? 아니 그 예주가 읽었던 그 부분 바로 밑에 그 다음에 아, 나온 게 187쪽에 젠더 박스를 벗어나죠. 이 젠더 박스를 벗어나자 이것이 거의 결론인 것처럼 이 책에는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젠더 박스를 벗어나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음, 이 말의 뜻이? 성 편견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성 편견에 박혀 있지 말고 본인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죠. 음. 또 민성이는 음, 젠더라는 시선을 약간 뭔가 갇혀 있다 이런 걸 박스 안에 있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잖아요. 뭘 갇혀 있다, 어떤 시선에 갇혀 있다를. 그래서 그런 시선이나 그런 편견에서 벗어나자? 음. 자, 책 188쪽 밑에서 둘레 여섯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민성이 여섯째 줄, 188쪽 밑에서 여섯째 줄. 밑에서 여섯째. 어. 모든 여성과 남성이 각자의 젠더 박스에 깔끔하게 들어맞을 거라고 기대하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 젠더 박스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거나 경계에 걸쳐 있거나 혹은 두 개의 젠더 박스에 동시에 들어가 있으면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저마다의 개성과 재능을 지닌 사람들이 단 두 가지의 틀에 딱 틀어맞을 수 있겠어요. 나이는 젠더 박스가 희미해지거나 사라지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질문했어요. 혼란스러워질까요? 아니면 자유로워질까요? 젠더박스는 저절로 없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없어진다 하더라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자신의 모습을 찾고자 하는 나의 의지뿐 아니라 그런 나를 지지해주는 주위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자, 요 부분이거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 저자의 주장에 대해서. 음, 음, 일단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단 두 가지의 틀에 얻어맞을 순 없다. 그 음. 말이랑, 그리고 젠더 박스가 저절로 없어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말에 되게 공감했어. 예, 뭐 했다고 공감했다고? 네. 민성이. 일단 저도 이 젠더박스가 저절로 없어지진 않는다. 모두가 깔끔하게 틀어맞을 건 아니다. 이런 말에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나의 모습을 꼭 찾고자 하는 그런 위지와 주변 사람들의 역할이 그 정도로 중요할까라는 생각은 조금 해봤어요. 음. 자, 이 책에서 이제 여러분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믿고 지지해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도 타인에게 그런 존재가 돼야 됩니다라고 해서 어떤 있는 그대로 아까 그 말했던 눈치 보지 아니하고 나의 어떤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들이 이 책 저자의 어떤 그런 주장이고 특히 그 나가 나 이전에 예주 이전에 민성이 이전에 여학생 예주 여학생 민성이 이런 식으로 이른바 그 역할, 젠더, 박스가 그 예주를 그 민성이를 그 젠더 박스의 틀 안에 가둬둬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쌤도 100% 동의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런 주장이 갖는 문제점은 없을까? 이것이 잘못 읽힌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선생님이 뭐 이런 오해를 하지, 이 사람이 이 저자가 이런 의도를 갖고 쓴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오해가 젠더 박스에서 벗어나야 된다. 젠더 박스를 지키는 것은, 젠더 박스 안에 있는 것은 잘못된 거다. 젠더 박스를 벗어나야 된다. 라는 식으로 읽힐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이른바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어떤 아이가 그냥 그 이른바 기존의 여성성 또는 기존의 남성성에 충실한 사람이 있어. 거기에 편한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사람이 거기를 벗어나야 될까? 너는 왜 굳이 거기에 있니? 예를 들면 여성은 집안일을 하고 남성은 바깥일을 한다는 거잖아. 과거에. 그래서 그것들이 성고정관념이다. 잘못되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그것이 잘못 읽히면 어떻게 되냐면 집안일을 하는 여성, 전업주부를 하는 여성은 문제가 있는 걸로, 잘못인 걸로 오해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런 거냐고. 전업주부를 하는 여성, 그래서 그 아이들을 양육하고 집안 살림을 열심히 하는 여성은 잘못이야? 음, 여성 해방 운동에 나서는 사람만이 진보적 여성이고 멋진 여성이고 추구해야 될 여성이고, 그렇지 않은 여성들은 과연 문제인 건가? 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전통적으로 예를 들면 치마를 입고 다니는 여성, 분홍색을 좋아하는 여성은 문제야? 아니요. 근데 만약에 이런 젠더 박스를 벗어나야 된다 이라는 것들이 너무 강조되다 보면 부모님들 중에 일부러 예주에게 파란색 장난감을 사주고 민성에게 일부러 아주 짧은 뭐야? 커트머리를 시키고 그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냐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의 의도는 뭐냐면 기존의 이른바 여성성을 강조한 어떤 그런 것에서 난 벗어나겠다. 난 우리 아이를 난 그렇게 키우지 않겠다. 라고 해서 예주에게 파란색 운동화를 사주고 민성이에게 축구공을 사주고 뭐 바비 인형류 이런 인형류를 안 사주고 그런 양육 스타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는 얘기지. 그것이 이 책의 의도와 맞는 진일보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어떻게 생각해 줘? 음, 그러면 젠더 박스를 없애고 그 틀을 벗어나는 것보다는 그 본인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찾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 민성이. 저도 그게 좀 더 맞는 말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그게 뭐야? 젠더 박스를 벗어난다에 크게 초점을 둔다기보다는 나한테 맞고 내가 좋아하는 거? 그런 것 쪽으로 가는 게 좀 더 좋다? 자, 이 젠더 박스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여기 뭐 여자가 이렇게 젠더 박스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봐. 응? 남자가 젠더 박스가 있고. 이렇게 있었을 때 우리는 그동안에 예를 들면 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이런 사람이. 근데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부분을 지금 다 뭐 했다는 거야? 비난했다는 거야. 그리고 이걸 억지로 이쪽으로 끌어다 놓으려고 했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이 사람을 여기 있는 이 부분도 그대로 뭐 해줘야 된다, 인정해 줘야 된다 라는 거라면 이 책의 저자에 대해서 선생님은 100% 동의한다는 거야. 이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데 애당초 이럴 수가 있잖아. 이럴 수가 있잖아. 애당초 위치가 여기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근데 이 사람 보고 뭐라는 거야? 나와야 된다. 너 왜 젠더 박스에 있냐? 나와야 된다. 라고 한다라면 이건 역시 또 다른 폭력 아니냐는 얘기지. 물론 이 저자는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리고
자, 또 한 가지 얘기할 것은 이 젠더 박스라는 것은 외부에서 주어진 것, 외부에서 주어진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한 측면에서는 경향성이라고 해야 되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그런 경향이 더 많다는 거지. 어? 근데 이런 경향성 자체를 대체로 그러한 어떤 그런 특성 자체를 과연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남자애들이 소꿉놀이를 하고 남자애들이 공기놀이 하는 것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 그건 잘못이야. 이해가? 그런데 많은 여자들이 바깥에 나가서 뭐 하는 것보다 축구하는 것보다 땡볕에서 축구하는 것보다 그냥 뭐해 실내에서 수다 떨고 실내에서 공기놀이하고 요걸 하는 걸 더 뭐 한다는 거야. 좋아하는 그런 경향성을 갖고 있잖아.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야 여자라고 뭐 맨날 공기만 하고 그러면 안 돼. 너희들도 밖에 나가서 뭐해? 축구해. 라고 요구해야 되냐. 라는 측면들. 근데 그 측면에서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게 내가 그냥 난 실내에서 나는 그냥 공기놀이 하고 싶어요. 난 그냥 애 낳고 나는 애 잘 키우고 살림하고 싶어요. 이게 그 사람의 진정한 바람이냐. 내부로부터 나온 진정한 바람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인정해 줘야 되느냐. 라는 부분과 아니야. 너가 사실은 그렇게 된 거는 학습된 거야. 기존의 성 역할에 의해서 너 여자는 이래야 된다라는 틀에 네가 지금 갇혀 있기 때문에 네가 지금 그걸 편하게 익숙하게 생각하는 것뿐이야. 그런데 네가 자꾸 그 틀을 깨고 밖에 나가서 축구하고 뭐하고 직업을 갖고 이러면 너가 바뀔 수 있어. 변화할 수 있어. 그러니 네가 좀 땀 삐질삐질 흘리는 거 싫더라도 밖에 나가서 일하는 거 너 적성에 안 맞더라도 그렇게 해야 돼. 라는 주장도 가능하지 않겠냐는 얘기지. 그런 주장주에 과연 우리는 어느 쪽 손을 들어줘야 되냐에 대한 그런 고민을 제기해 볼 수 있다는 거지. 어떻게 생각해, 민성이? 확실히 고민을 제시를 해볼 수 있겠다? 예주. 음, 하나는 그쪽에 있는 걸 꺼집어내는 거랑 그러니까 그 또 안에 있는 것 자체가 그 아이의 선택이니 존중해줘야 되는 건가? 그 아이가 음, 선택한 게 아니라 사실은 사회적으로 학습되고 강요된 것이니 네가 지금 뭘 착각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 그 아이를 일부러 끌어내려는 그 노력이 필요한 건지. 저는 첫 번째 말대로 그냥 그 아이가 거기에 있는 것이 좋다면 거기에 있는 걸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입장이 이렇게 나뉘고 상황에 따라 그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이 저자의 어떤 그런 주장이 어떻게 읽힐 것인 건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또 좀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그런 또 갈래길 그런 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보면 여자와 남자는 얼마나 다를까 이 얘기는 다른 곳에서 많이 이미 한 얘기들이지. 그러니까 1장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꼭 얘기하고 싶은 것도 있더라면 얘기를 하시고 1장 얘기 2장 얘기에서 다이어트에서 내 몸을 지켜줘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결국은 우리가 그 외모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이른바 사회적 시선 또는 그 요즘에는 이 화장품 업계 자본들이 돈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런 그 패션 산업이나 화장품 업계에서 아름다움이란 이런 것들을 강조함으로써 다이어트 그 산업 이런 산업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계속 날씬을 강요하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 이른바 그 외모 품평
이런 것들은 문제다라고 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논란이 됐던 이슈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뭐 그 뉴스에 관심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지성 작가라는 분 혹시 알아? 음, 응? 음. 그 차보람이라는 당구 선수랑 그 결혼했던 이지성이라는 작가가 그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 혹시 알아? 몰라? 들어는 본 것 같아요. 그 책으로 되게 그 인기를 끌었었고 이 사람이 또 그 전에 그 고전혁명 뭐 이런 책 써가지고 이른바 그 고전의 그 리딩으로 리드하라 이 책 갖고 이 사람이 대박 치는 바람에 갑자기 그 고전 즉 청소년들 사이에 어린이들의 이른바 고전 읽기 열풍이 불어가지고 애들한테 막 고전을 읽게 된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어쨌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최근에 그 자기 아내가 당구 선수였는데 한 정당에 들어갔어. 그러면서 이제 그 정당에 들어가서 이른바 그 정당이 좀 이렇게 뭐 아름답지 않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아름다운 여성이 들어가서 그 기존에 있던 뭐 몇 명하고 해가지고 뭐, 뭐 F4가 결성이 되어서 이젠 진정한 뭐 아름다움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어느 강연에 가가지고 특강을 하는 어떤 그런 바람에 그것들이 이제 이른바 구설에 올라가지고 아직까지도 그 정치인들을 그 얼짱 정치인 이런 부분들로 얘기된다 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무리를 일으켰던 문제가 되었던 그런 그 부분들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요 2장에서 그 얘기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뭐 1장도 마찬가지지만 시대적으로 그 뚱뚱한 것에 대한 지방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은 달랐었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 미의 기준은 다른 거고 아름다움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도 다르다 해서 57쪽 보겠습니다. 57쪽. 제일 마지막 그 전에 밑에서 7째 줄부터 읽겠습니다. 57쪽 그 제프리스 얘기부터 읽겠습니다. 예주. 제프리스는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자신의 언행을 반성했을까요? 아니면 억울했을까요? 제프리스가 끝까지 몸매 좋은 백인이 예쁘고 멋지건 제프리스가 끝까지 몸매 좋은 백인이 예쁘고 멋진 건 사실이잖아. 다들 그렇게 생각하면서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라고 한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정답이 있죠. 그건 명백한 차별이라고. 아름다움이란 훨씬 다양하고 주관적인 거야. 이 책의 저자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 아름다움이랑 훨씬 다양하고 주관적인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이지성이라는 작가가 처음에는 뭐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너희들도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 니들이 그렇게 말하지 못한 거 아니냐? 이쁜 게 좋은 거 아니냐? 정치인들도 이뻐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너무 이제 여론들이 이제 거세게 이제 비판하니까 자기가 이제 잘못 발언했다. 뭐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죄송하다. 이런 식으로 좀 한 발 물러서었던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과연 아름다움이란 훨씬 다양하고 주관적인 것인 건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건가? 예주, 이 문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네가 봤을 때 어, 누구나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니야? 물론 누구나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형태도 있지만, 어.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의 형태는 누구는 그게 아름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는 다른 사람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어, 사람들, 사람들의 미의 기준에 각각의 미의 기준에 다 적합하는 사람이 있지만, 하지만 그렇지 않은 그, 일부의 그런 조건에만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다양하다고 생각해요. 미생은 어떻게 생각해? 저는 일단은 모두가 약간 정해져 있다. 정말 좋아하는 약간 잘생겼다 예쁘다 하는 사람이 거기에는 솔직히 약간은 동의를 하거든요. 근데 음, 이게 완전히 맞다라고 하긴 힘든 게 대표적으로 제 친구가 취향이 살짝 독특하거든요. 조금 많이. 음,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다 취향이 다르고 미의 기준도 다 다르고 하니까 뭐 아예 틀린 말은 아니더라도 맞진 않는다고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 특히 요즘에 들어서 이제 이른바 매스미디어, 대중매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자꾸 이제 이게 예쁜 거야, 이게 좋은 거야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광고, 선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강요당하고 있지 않나, 세뇌당하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뒤쪽 58쪽에 외모 품평은 그만이라고 해서 아까 말했던 그 이시성 작가가 문제가 됐던 것들이 바로 이른바 외모 품평을 했기 때문에. 근데 아직도 공공연하게 그 개그 프로그램 같은 데서 얘기하면 남자들이 뭐 물어본다잖아. 뭐 너 민성이 소개시켜주고 그러면 남자들이 한다니까 예쁘냐? 예주 소개시켜주고 그러면 예쁘냐? 그 예쁘냐라는 거를 가장 먼저 이렇게 올려놓고 그다음에 뭐 그 예전에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게 문제가 됐던 그 뭐 교육대 그 나중에 쓰임이 되는 교육대 학생들이 자기 반 여학생들 자기 과 여학생들 중에 외모 순위를 매겨가지고 자기들 단톡방에서 자기들끼리 그 돌려보고 이런 것들이 되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서 그 사람들 문제가 됐던 적이 있는데 근데 뭐 예주나 민성이도 여학생들끼리 모여서도 우리 반 남학생들 중에 누가 제일 멋있냐 이런 외모 품평하지 않아? 해본 적 없어? 내가 어? 예쁘다 정도는 그 남자애들이 아니야도. 따로따로 그냥 얘는 어떻다, 아, 얘는 성격이 뭐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딱히 아, 순위를 매기진 않아요. 순위를 매기지 않는다. 민성이는? 그냥 애들이랑 응, 단농담식으로 응, 1학년에는 잘생긴 사람이 응. 없다 이런 얘기는 가끔 하긴 했지만 웬만하면 아, 거의 없어. 그럼 그런 외모 품평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만약에 예준의 반 남학생들이, 민성이네 반 남학생들이, 우리 반 여학생들 중에 외모 1순위, 뭐, 예주, 1순위 누구, 뭐, 이런 식으로 품평을 한다라는 사실들을 알았다. 그럼 어떨 것 같아? 순위 매김 같은 거는 솔직히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음. 그냥 순위 매김이나 그런 식으로 비교되는 그런 거는 솔직히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순위 매김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들이 그 순위 매김을 하는 것은 자유다. 라고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엄연한 폭력이다라고 봐야 될 것인지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해? 이게 도덕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예전에 뭔가 선생님이 하신 말이 있었거든요. 음, 저희 담임쌤이 도덕쌤인데 약간 내가 뭐랄까 나는 이게 뭔가 싫어하는 게 있는데 이게 얘네 옆에서 얘네가 이걸 하고 있다라고 해서 얘네가 잘못한 건 아니다. 대충 이런 뜻이었는데 오히려 이 상태로 보면은 이거는 솔직히 도덕적인 문제가 맞아요. 왜냐면 외모 품평을 하는 건 자유예요. 약간 순위 매김을 한다. 이건 자유인데 타인에게 피해가 되는 행동이잖아요. 이건 이제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진은 어떻게 생각해? 저도 뭐 그 순위를 매기는 건 자유지만 거기에서 만약에 순위가 낮은 친구들은 또 그거에 대해서 상처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덕적으로는 그 좋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해. 어쨌든 그래서 요즘 그 이른바 외모도 경쟁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른바 성형 그 산업이라고 말할 만큼 엄청나게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뭐 몸짱이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뭐 이렇게 PT 다이어트 뭐 이런 것들이 건강의 어떤 그런 이유도 중요하지만 이른바 외모의 어떤 그런 차원에서 몸 가꾸기 그런 열풍이 불고 있는 어떤 그런 현실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 책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들이지.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런 화장품 산업, 그런 아까 그 외모 가꾸기 산업, 성형 산업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활성화돼 있고 그런 것들에도 관심을 갖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런 점에서 나는 아름다워지고 싶어라는 어떤 그런 욕망들,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들이 그런 외모나 이런 그런 산업에 네가 휘둘리는 거다라고 봐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나는 그런 거에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아름다워지는 것, 난 남의 시선 받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나이고, 그런 것들이 나의 기쁨이고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그냥 그 자체로 존중하고 인정해 줘야 될 것인지, 라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러한 질문들이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자, 3단원이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3장이 상당히 이채로웠습니다. 3장이 이채로웠던 이유는 이 책에서는 뭐 이 책도 역시 그 기본 흐름이 마찬가지야. 외모도 마찬가지고 성역할도 마찬가지고 시대별로 다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 이 책에서 사랑은 언제나 낭만적일까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책의 주장은 우리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연애에 대해서 그런 감정을 갖기 시작한 것이 불과 오래되지 않았다는 거야. 18세기 이후에 들어서 지금부터 약 2, 300년 전에서야 비로소 그런 연애도 하고 뭐 사랑도 하고 뭐 이런 감정을 가졌지 그 이전에는 연애 사랑의 어떤 그런 감정들은 갖지 못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 신데렐라를 비판하고 있는 이유는 뭐야? 신데렐라를 비판하는 뭐 신데렐라 컴플렉스라는 말도 있고 전통적인 그 여성주의 학자들이 신데렐라를 되게 많이 비판하는 경우가 많거든. 우리 그 흑설공주 이야기에서도 그 신데렐라를 비판하는 부분들이 뭐였어? 그 음. 너무 보통 이제 그 부분들이 문제되는 것들이 여성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백마탄 왕자님만 기다린다는 거지 쉽게 말해서. 그래서 여자들을 그렇게 자꾸 수동적인 어떤 그런 존재로 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이 책에서 보면 81쪽 자, 두 번째 문단 하지만부터 누구의 차례 아까 예주 읽었나? 민성이 읽겠습니다. 하지만 여성이 아무리 직업 세계에서 변하고 성공하더라도 로맨스에서 연애 각본에서 변화가 없다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지은은 드라마에 연하남이 등장했다 하더라도 성별 관계가 바뀌었다기보다는 판타지의 대상이 바뀐 것일 뿐이라고 분석했어요. 백마탄 왕자, 즉 완벽한 남자라는 기존의 판타지의 젊음에 대한 선호 그리고 여성의 사회적 성공에 대한 열망까지 합쳐져서 더욱 완벽한 판타지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든든한 남성이 보호와 사회적 성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면 정말 완벽한 행동이라는 판타지가 완성되는군요. 그러고 보면 연애의 각본을 벗어나는 것, 신데렐라 콤플렉스를 벗어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이게 뭔 말이야? 지금 민성이 읽은 부분이. 음, 자, 74쪽에 보면 이게 이제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74쪽의 제목이 뭐야? 연애 각본. 연애 각본이라는 어떤 그런 말을 쓴다는 거야. 그래서 그 연애의 자유는 새로운 고민을 가져왔다라고 해서 그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 해결책으로서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것. 그래서 연애는 이렇게 각본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들인데 그 신데렐라가 기다리기만 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처럼 요즘에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연애 각본 이런 것 역시 그 신데렐라 기다리는 것과는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판타지에 불과한 것 아니냐라는 부분에서 어떤 주체적인 연애는 아니지 않냐라는 부분들에서 그런 그 이른바 매스미디어에서 드라마나 이런 데에서 그 옛날에는 남자가 나이가 많고 여자가 나이가 적었는데 이제는 여자가 오히려 더 나이가 많고 남자가 나이가 적은 젊은 남자라고 뭐 이렇게 바뀌어서 여성이 중심이 되는 것 같지만 이건 그런 것들은 역할이 바뀐 것 같지만 여전히 그 역시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연애 각본에 의해서 그 휘둘리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제기 이런 측면들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이 책에서 그 주장은 88쪽 먼저 82쪽부터 보겠습니다.
82쪽에서 그 마지막 문단 조금 풀어. 예주. 조금 풀어 설명해보자면 연애를 하면서 나 말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연애하는 동안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런 마음을 표현하게 되기 때문이겠지요. 또 연애를 통해 예의를 갖추어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방법뿐 아니라 대화하고 협력하는 법, 타인을 배려하는 법 등을 배울 수 있다고 해요. 나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주는 상대방의 마음을 받아들이면서 친밀감을 만들어 나가고요. 한마디로 연애를 통해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라고 저자는 주장하는 거지. 그래서 이 저자는 청소년기 연애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 거야? 긍정적. 긍정적인 어떤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지. 뭐 이런 이 저자의 주장에 대해서 뭐 여러분 또 여러분 나름대로 입장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88쪽 보겠습니다. 88쪽. 자, 읽어보겠습니다. 민성이. 연애는 굉장히 치열하고 어려운 인간관계랍니다. 실제 연애는 낭만적인 면보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면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연애를 하고 또 이별을 하면서 인간이란 존재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며 훌쩍 성장하게 되지요. 지금 연애를 하고 있다면 또는 앞으로 연애를 한다면 연애 각도는 조금만 활용하기로 해요. 누구나 똑같이 하는 연애가 아니라 나만의 색깔로 더욱 충만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그러려면 무엇보다 상대방과 솔직하게 소통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아, 그래서 이 책의 저자의 어떤 그런 주장은 연애에 대해서 긍정적이지만 그 연애가 그 각본에 따른 그런 연애가 아닌 그건 참고는 하되 자기만의 어떤 그런 연애들, 자기만의 어떤 그런 방식이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늘 이 책에는 일관된 메시지가 결국은 사회적 시선, 사회적으로 만든 아까 그 젠더 박스라던가 이런 삶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나의 욕망, 나의 바람은 무엇인지 나란 존재의 본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끝없이 탐구하고 그것들을 그냥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 저자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장은 뭐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모성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 볼 수 있는데 117쪽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모성 본능을 많이 얘기했었는데 이 저자는 좀 다른 어떤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7쪽에 그 중간에 그 다른 색 글씨로 되어 있는 거 있지? 예주. 좋은 어머니는 완벽한 어머니가 아니라 아이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게 어머니 노릇을 하는 어머니다. 라고 이제 그 정의를 내리는 좋은 엄마는 어떤 어머니인 건가를 보면서 이 부분은 뭐 여러분이 장차의 일이고 오히려 여러분 부모님들이 엄마들에게 읽어드려야 될 그런 부분들이겠지. 여러분 엄마가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볼 수가 있고 118쪽 밑에서 그 마지막 문단 민성이. 엄마와 자녀는 서로를 사랑하고 응원하며 각자의 삶을 사는 독립적인 존재랍니다. 엄마와 여러분이 함께 성장하는 특별한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좋은 어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폭넓게 해줄 거예요. 그 사실은 4챕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물론 장차 여러분들이 뭐 엄마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장차 일이고 지금 당장 여러분의 엄마는 엄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사장은 부모님께 한번 엄마한테 한번 읽어보시라고 권하는 것도 그리고 엄마와 함께 이렇게 엄마의 관계에 대해서 토론해 보는 것들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5장에서 이제 누가 왜 무슨 일을 해야 될까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른바 그 진로라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있던 그런 부분들이지. 140쪽 보겠습니다. 141쪽 보세요. 141쪽. 141쪽에 밑에서 두 번째 문단 앙드레 고르 그 이야기 예주. 앙드레 고르는 누구나 세 가지 일을 함으로써 보다 행복하고 자율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세 가지 일이란 돈을 벌기 위해 할 수 없이 하는 생계 노동,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돈을 벌 수 없는 가사 노동, 그리고 돈을 벌지 못해도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자율 노동을 말해요. 이 세 노동의 균형이 맞아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생계 노동을 줄이고 돈을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모적거리는 가사 노동의 가치를 되살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자율적으로 신나게 할 수 있는 삶이 진정 행복한 삶이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여기 저자는 이제 세 가지 노동, 생계 노동과 가사 노동과 자율 노동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 그런 점에서 이제 뭐 여러분들은 아직은 아닌지, 여러분 부모님들은 과연 생계 노동과 가사 노동과 자율 노동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또 여러분이 장차 이것들을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는 뭘 주장하고 있냐면 140조 그 교육학자인 문미화가 마지막 문단 민주 아니 저 민선이 교육학자인 문미화가 2011년에 진행한 한 연구에 따르면 캐나다의 10대들은 반드시 집안일을 해야 해요. 캐나다 사람들은 자녀에게 자립심, 독립심, 책임감을 키워주고 싶어 하곤 하는데 아이들이 집안일을 스스로 하면서 일하는 성향이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집안일 할 줄 아는 것이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자녀들이 어느 정도 크면 세탁기나 청소기를 돌리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하지요. 혹시 그 대가로 용돈을 받을까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용돈을 받지 않는데요. 대가를 지불한 것보다 아이들을 한 사람이 가족 구성원으로 존중해 주는 게 더 큰 교육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도 이른바 집안의 가삼동에 그 가족의 일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이 저자의 어떤 그 주장인 것도 볼 수가 있지. 근데 아직까지 그 한국 사회에서는 이른바 너는 공부만 잘하면 돼. 공부 잘하는 게 네 일이야라는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또는 미숙하다는 이유로 또는 어차피 나중에 너 크면 다 할 일이야. 그러니까 미리부터 뭐 가삼동 할 필요 없어 등등의 이유로 가삼동에서 청소년들을 제외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또 이렇게 참여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과연 이 캐나다의 어떤 그런 사례들 들어가면서, 그리고 뭐, 가사도덕이라는 것도 어렸을 때 해봐야, 그래, 그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그 한 요소로 이렇게 볼 것인지, 아니면, 여태까지 뭐 선생님도 어렸을 때 특별히 가사도덕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크게 사는데 별 문제 없으니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건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그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뭐 합의할 어떤 그런 지점도 있을 거고 또는 자녀에 대한 어떤 그런 교육관들, 인생관들 이런 부분에 따라서 달라지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6장에 우리 가족은 팀워크가 필요해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이른바 가부장 제도 중심, 가부장 사회, 우리 남성 중심의 가부장 사회 중심의 어떤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나라가 요즘 그 이른바 성평등의 어떤 그런 사회로 넘어가고 있고 이 책에 보면 이제 이른바 엄마가 힘센 자군가족이라는 어떤 그런 그 새로운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165쪽 보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밑에서 둘째 줄부터 예주. 학자들은 이런 현상에도 이름을 붙였어요. 가부장제 안에서 여성이 자식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자신의 세력을 만들어 나가는 가정을 두고 미국의 인류학자 마저리 울프는 1972년에 자공가족이라고 불렀어요. 표현이 무척 흥미롭지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자공가족이 많아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예부터 효를 무척 중요시 왔기 때문에 자녀들이 장성해서 효를 다하려 할수록 어머니, 할머니의 권위가 더욱 높아지지요. 그러니 가부장제 사회라고 해서 여성들이 늘 약자의 자리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가족들에게 헌신한 만큼 시간이 지나면서 친밀감, 유대감, 존경이라는 보상을 받게 되니까요. 어머니나 할머니를 애틋하게 생각하는 마음, 더 친하게 여기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이 모이면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권위와는 다른 어머니와의 고유한 자리가 생겨나지요. 하지만 자궁가족은 가부장제 가족 안에서 여성이 살아남는 하나의 방식일 뿐이라는 한계가 있어요. 여성이 여성 자체로 존중받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고르게 평등한 가족의 모습이라고 보기는 어렵지요. 그래서 이제 이른바 가부장제 가족이 남성 중심의 인데 비해서 이 자군 가족이 여성 중심, 여성이 더 상위 권력을 갖고 있지 않냐. 우리 집도 엄마가 제일 파워가 세다라고 하는데 이 저자는 그거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성이 여성으로서 존중받는 것도 아니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평등한 가족의 모습. 그래서 이 저자는 이른바 팀워크라는 표현을 써서 팀워크가 그 갖춰진 어떤 그런 가족이야말로
바람직한 가족의 어떤 그런 모습이지 권력을 누가 쥐냐, 남자가 쥐냐, 여자가 쥐냐 이거의 문제가 아닌 그런 부분들에서 그 가족의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들이 이 저자의 주장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 167쪽 마지막 문단 가족은 민성이 잠깐만요. 몇 페이지? 167쪽 마지막 문단. 아, 맞다. 가족은 당연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서로 다른 존재들이 모인 공간이기도 해요. 여러 사람이 함께 노력해야 행복해질 수 있는 공동체지요. 그래서 싱가포르의 구호처럼 팀워크가 필요해요. 팀워크가 원활하려면 가족 중 누구에게도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돼요. 어느 한 사람이 일방적인 희생으로 완성되는 팀워크는 가능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가족이란 어때야 되는 건가? 물론 이 책에서 이제 그동안 우리가 혈연을 기반으로 한 어떤 그런 가족들, 결혼 관계를 전제로 하는 그런 가족들을 우리는 기본 가족이라 생각했었는데 이 책의 저자는 가족에 대한 어떤 그 혈연에서 벗어나는 뭐 그런 부분에 또 대해서도 이 책에서는 역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어떤 그런 사회 속에서 가족은 또 어떠해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 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어떤 그런 책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다뤄지는 어떤 여러 가지 주장들, 여러 가지 생각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그런 가치관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정립해 나가야 될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뭐 그 부분에서 이 자료들은 대단히 뭐 이렇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글쓰기 할 부분들은 뭐냐면 뭐 할 거라고? 자, 서평 쓰기를 할 거야. 서평 쓰기. 서평이라고 들어봤어? 자, 예전에 독서감상문 쓰기 했습니다. 독서감상문은 책을 읽은 누구의 이야기? 나, 자신의 이야기. 주관적인 감상을 중심으로 한 그런 부분들이 독서감상문이었다는 거야. 근데 그에 비해서 서평은 우리 민성이 오늘 뭐 이렇게 열심히 읽느라고 계속 고개 쳐박고 정신 못 차리고 있지, 민성아? 끝까지? 자, 서평은 평가. 그래서 객관적인 뭐가? 평가가 중심이야. 그래서 사실은 독서감상문에도 뭐가 들어가? 평가가 들어가. 근데 이 평가 요소는 약하고 주관적인 감상 부분이 더 큰 거야. 근데 서평은 객관적인 평가. 여기도 뭐야? 주관적인 감상 들어갈 수 있어. 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서평과 독서감상문은 겹치는 부분도 많아. 근데 굳이 말하면 서평은 객관적인 평가가 더 중심인 어떤 그런 부분으로서 주관적인 감상은 상대적으로 그 범위가 적다는 거지. 그래서 서평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책이 어떤 책인가, 다른 사람에게 뭘 주기 위한? 정보를 주기 위한.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그 뭐지? 음식점 같은 데 먹고 나서 뭐 별표 주잖아. 별 몇 개 주고 그 음식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음식점은 뭐 배달이 빨라요, 맛이 좋아요, 뭐 양이 풍부해요, 뭐 이런 식으로 그 써주잖아. 그런 것들처럼 그 음식점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책에 대해 나의 첫 젠더 수업이라는 책에 대해서 평가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 그 다른 사람에게 뭘 준다? 이 책에 대한 정보를 준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들어도 될 것들이 이 책은 어떠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어떻게 다루고 이 책의 시각은 어떠한 시각인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기에 평가하기에 이 책은 어떠한가? 이 책은 뭐 중학교 2학년 수준에서 읽기에 적절한가? 다루고 있는 내용이 너무 어렵지 않은가? 너무 유치하지 않은가? 아니면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어떤 그런 시각이 균형 잡힌 시각인가? 아니면 너무 한쪽에 치우친 그런 시각인가? 아니면 반사회적인 잘못된 어떤 그런 시각이라고 여겨지는 건가? 아니면 이 책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어떤 사람에게 특별히 도움이 더 될 거라고 생각되어지는 건가? 이 책과 관련돼서 우리는 어떤 토론의 지점들을 갖는가? 뭘 더 논의하고 뭘 더 얘기해 봐야 되는 건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책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지식들, 다른 책, 다른 영화 이런 것들을 끌어들여서 뭐 하는 방법도 있어? 비교하는 방법.
비교하면서 이것들을 이 책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비교하는 어떤 그런 방법들. 뭐 이런 그건 이제 기법이지, 기법. 비교, 비유 이런 것들은 더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어떤 그런 기법적인 어떤 그런 차원들인데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번에는 뭘 작성해 보겠다는 거야? 서평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작성해 보겠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일단 작성해 보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럼 그걸 바탕으로 다시 설명하고 얘기할 거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또 이번 기 한번 뭐 검색해서 서평 어떻게 쓰는 건지 이것도 한번 찾아보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여러분이 한번 서평을 써 보자는 거지. 됐니? 너무 네. 막연해? 네? 너무 막연해? 쓰다 보면 네. 되겠죠. 맨땅에 헤딩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혀 기대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단 쓰고 나서 다시 또 배워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맛보기로 지금 쓰고 있는 거야. 우리가 독서감상문도 맛보기로 한번 써봤고 뭐 이렇게 맛보기로 한번 써봤고 해서 이걸 바탕으로 그 다음에 더 다음 기회에 더 잘 쓰면 되는 거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처음 뭐 쓰는 거라서 부담 갖지 말고 어쨌든 여러분 나름대로 서평은 뭔지 조사해보고 다른 그 서평 쓰는 사람들 신문 같은 데 보면 서평 많이 나와 있어. 그 사람들이 쓴 서평도 뭐하고 여러분들이 참고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책에 대해서 여러분의 어떤 시각을 갖고 서평을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았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